오늘부터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yes. 자, 오늘부터 이제 6단원 파트를 나가게 돼요. 이 화학 파트거든. 음,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물질들 있죠.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마시는 물도 자, 여러분 물은 입자인가요? 아니면 입자가 아닌가요? 물은 입자인가요? 입자가 아닌가요? 써보세요. 물은 입자야 아니야. 물도 입자. 모든 물질은 다 뭘로 돼 있다? 입자로 돼 있어요. 입자예요, 입자. 입자라는 건 뭐냐면, 자, 물 분자. 우리가 말하는 물 분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물 분자라고도 하고 이 분자를 다른 말로 입자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 입자라고 하는 거야. 물도 이렇게 독립되어 가지고 이런 물 입자들이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야. 물론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인 거죠. 입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1단원의 기억을 되살려 볼까? 자, OX 문제입니다. 물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 맞죠? 자, 그러면 문제. 물은 산소,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OX. 자, 써보세요. 자, 물은 산소와 수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O야, X야. 자, 조심하세요. 지금 한 30명이 정답을 올렸는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X죠. 자, 왜 X예요? 이유 아는 사람. 서술하시오. 왜 그런가? 왜 X예요? 왜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잖아. 근데 왜 산소와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 아는 사람. 이름 불러드릴게요. 자, 뭘까? 산소와 수소로 돼 있잖아. 야, 호림이 정확한데? 호림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 뭐냐면, 지금 물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수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입자잖아. 이게 뭐야? 분자야. 분자. 이런 걸 분자라고 하는 거야.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인데,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거야. new.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는 새로운 물질의 얘는 전혀 다른 물질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지만 산소와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O2,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소 기체잖아요? 자, O3, 이거 뭐야, O3? O3는 무슨 분자죠? 그렇지, 얘는 오존이죠. 자, 산소 기체도 산소로 되어 있고, 산소 두 개로 되어 있고, O2. 오존은 산소가 세 개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자, 지금 어때? 똑같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얘들은 성질이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잖아요.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얘들은 전혀 다른 물질이야. 같은 원소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되면은 이것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입자이기 때문에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는 전혀 다른 분자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는 산소의 성질 없어요. 수소의 성질 없어요. 그냥 얘는 누구의 성질만 갖는 거냐면 물의 성질만 갖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이거 뭐예요? 자, 이 분자 뭘까요? H2O2. 뭘까요? 그래, 소윤아. 잘했어. 호리막. 바로 과산화수소죠. 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성질이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야. 동일한 원소로 되어 있지만 새로운 새로운 독립된 분자가 되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어, 전혀 다른 분자가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이거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바로 6단원. 자, 여러분들은 책을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여기 물질의 특성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60쪽인가요? 네, 60쪽. 60쪽을 보세요. 물질의 특성. 자, 우선 물질 특성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 그런 물질이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물질이다.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순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애들이 순물질이냐면은 원소들.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 기호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당연히 순물질이지. 이건 우리가 뭐 산소, 수소, 질소 이렇게 우리가 뭐 금, 은, 철 우리가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당연히 한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순수한 물질이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원소라는 것은 당연히 순물질인데 얘는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야. 한 종류.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순물질이야. 그래서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산소, 수소, 질소, 철, 금, 은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당연히 순물질이고 또 좀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O2, H2, N2 얘들도 분자지만 한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도 원소에 포함시켜요. 자, 물질은 순수한 물질이 있는데 그 순수한 물질에 포함된 애들이 누구다? 당연히 우리가 원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순물질이야. 그리고 또 어떤 애들 또 순물질이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 물, H2O 얘 순수한 물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지만 얘는 한 종류의 입자가 된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순물질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분자라고 하죠. 분자.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이상이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합물이라고도 하거든. 분자라는 건 빼자.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 H2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합물이라는 것만 쓸게요. 화합물. 원소와 화합물. 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가 두 종류, 두 개가 아니라 종류야. 두 종류가 넘는 두 종류 이상의 누가 원소가 반드시 결합하고 있어야 해요.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그래.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 또 어디에 들어간다? 순물질에 들어가는 거야.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물, H2O, 물. 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CO2. 얘들도 두 종류의 탄소와 산소가 만났지만 합쳐져서 새로운 입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순수한 애야. 이해하겠어? 순수한 애야. 순물질이라고 보는 거야.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 된 건 순물질이야. 알겠어? 염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NaCl. 나트륨과 소금으로 돼 있지만, 나트륨과 염소로 돼 있지만, 나트륨의 성질, 염소의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뭐 에탄올, 설탕 이런 애들도 전부 입자 자체는 에탄올 입자, 설탕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순수한 물질을 보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하다.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순물질을 두 개 이상 한 공간에 섞어놨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혼합물이라고 해. 혼합물은 뭐냐면 어떤 공간에 순수한 물질, 자, 동그란 순수한 물질이 있다 해봐. 이 동그란 순수한 물질 사이사이에 세모난 순수한 물질이 섞여 있어. 이런 애들이 순물질이야. 순물질이 두 개 이상 섞여 있는 거야.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혼합물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 또는 고르지 않게 두 종류 이상 섞여 있게 섞여 있는데 한 종류는 밑에 가라앉아 있어. 다른 종류는 위에 떠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불균일 혼합물이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순수한 물질과 섞여 있는 물질,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순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한 종류로 돼 있는 애와 두 종류가 붙어 있는 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되네. 원소와 화합물.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H2O, CO2, NaCl, 에탄올, 설탕 이런 애들을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얘들은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 성질을 하나만 나타내면 우리는 순물질로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소와 화합물은 어디에 들어간다? 순물질에 들어간다. 이해되는 사람? 자,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순물질에 들어가는 거 이해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에탄올, 설탕 전부 어디야? 순물질이야. 이거 알아야 돼. 잘했어. 자, 이런 순물질들이 두 개 이상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에는 그러면 누가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균일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물에다가 뭘 녹였는데 적당히 잘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액이라 그래. 물에다 녹인 용액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용액으로 표현되는 애들이 있어요. 용액이라는 의미 자체에는 이미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입자 사이사이에 물 입자 사이사이에 설탕이나 소금들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수용액이거든. 그래서 수용액으로 대표되는 애들은 전부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설탕물, 소금물,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탄산음료. 요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탕물, 소금물, 식초, 탄산음료는 물 속에 얘들이 골고루 녹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금이라고 들어봤나요? 합금은 뭐냐면은 금속 두 개를 합친 거야. 합금은 금속 두 개를, 금속 두 개 이상을 골고루 합쳐놓은 게 합금이거든. 얘도 골고루 섞어놔야 돼. 그래서 합금도 어디에 들어간다? 균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공기. 공기도 균일에 들어가는 거. 자, 이거 헷갈려요, 친구들이. 선생님, 그래요. 다른 건 알겠어요. 공기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있는 지표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공기는 양이 다르지 않나요? 이 지표에는 공기의 양이 많고 저 산꼭대기는 공기가 적잖아요. 그럼 얘들도 균일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균일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뭘로 돼 있냐면 질소, 산소 이런 걸로 돼 있거든. 질소가 한 78%, 산소가 한 21%로 돼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표면에 공기가 많은 곳에서도 질소를 봤더니 78%, 산소를 봤더니 21% 구성되어 있는 거고, 저 공기가 부족한 곳을 보더라도 그들 사이에 78%, 21% 비율이라고 하지. 그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기도 균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균일로 나물에 헷갈리는 거 두 가지가 공기와 합금이거든. 공기와 합금은 균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줘요. 자,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공기와 합금, 균일인 거 알겠습니다. 네, 써보세요. 좋아, 좋아요. 좋았어. 자, 그렇다면 불균일은 누구냐? 얘는 섞었는데 밑에 막 가라앉아 있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가라앉아 있어? 예를 들면 흙하고 물이 섞였어. 흙탕물. 흙이 밑에 가라앉죠.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주스 밑에 오렌지 주스, 오렌지 가라앉아 있거든. 음. 미숫가루 좋아. 미숫가루 좋아요. 그 다음에 우유. 여러분들 우유는 좀 헷갈릴 수 있어.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유도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 우리는 안 보여서 그래. 그 다음에 암석. 자, 암석이 뭐야? 돌이야, 돌. 자, 우리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암석이 불균일하다. 우유가 불균일하다. 요거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 잘해. 암석과 우유가 불균일입니다. 우유는 밑에 가라앉아 있고요. 암석도 잘 보면 있잖아. 돌이야, 돌. 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보면은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는 이렇게 입자들이 뭉쳐 있고 어떤 곳에는 퍼져 있고 막 이래. 지 맘대로야. 골고루 합금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암석은 불균일입니다. 됐어요? 자, 요거 잘 정리될까요? 여기 책에 보면 나와 있어. 잘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죠.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 그래서 순물질에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애들. 구리,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 있거든요. 탄소들이 쭉 연결된 게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고, 금, 수은, 산소. 이런 거 당연히 순물질이고.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 합쳐진 거.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 등. 자, 혼합물.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러지 않다.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균일. 조심할 거. 공기, 합금, 균일. 불균일. 고르지 않다. 주스, 흙탕물.
자, 우유도 불균일, 암석 불균일. 네, 필기한 거 캡처해서 선생님이 올려줄게요. 자, 지금 캡처하세요. 3초, 3, 2, 1. 그래요. 도율이가 선생님, 방금 공기가, 도율이가 좋은 질문했는데, 선생님, 공기가 방금 78%하고 21%라면서요. 그러면 선생님 100%가 안 되는데요? 99%인데요? 나머지 1%가 있어. 안 쓴 거에다가. 여기 나머지 1%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0.03%, 아르곤,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합쳐서 1%예요. 알겠죠? 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했다면, 자, 1번. 자, 순물질은 순, 혼합물은 혼이라고 쓰세요. 1번.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건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성질이 하나야. 그렇지. 성질이 하나면 순물질. 자, 두 번째.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순물질의 혼합물이야. 한 가지 물질, 당연히 순. 세 번째. 자, 세 번째 별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탕물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설탕물은 설탕의 성분과 물 성분,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성분 물질의 성질을 말하는 거야. 혼합물들은 혼합된 물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혼합물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이거 순물질의 혼합물이야. 선생님, 이산화탄소 CO2니까 혼합물이죠? 아니지. 겹쳐 있다 그랬죠? CO2. 한 덩어리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O2. 에탄올. 뭐라고 그랬어? 순물질이야. 자, 지금 문제로 보니까 또 헷갈리죠? 아시겠어요? 네. 자, 2번. 순물질과 혼합물 골라보자. 자, 금 뭐예요? 순물질의 혼합물이야. 그렇지? 순. 자, 물. 순물질의 혼합물이야. H2O. 선생님, 이거는 H2O니까 혼합물이죠? 아니죠. 뭐예요? 순물질이야. 두 개로 돼 있지만 한 덩어리가 되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거야. 탄산 음료. 뭐야? 혼합물. 공기. 뭐야? 혼합물. 자, 염화나트륨. NaCl. 혼합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물질이야. 순. 자, 식초. 식초는 물에 섞여 있는 거야. 혼합물. 잘했어요. 좋았어.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있잖아. 아까 순물질은 그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죠. 누가? 순물질이. 그 순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6단원 제목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뭐다? 그 순물질이 갖는 그 녀석만의 고유한 성질. 그래서 이 고유한 성질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바로 색깔, 냄새, 맛, 요런 게 순물질의 고유한 물질 특성이고요. 끓는 점, 끓는 온도, 녹는 점, 녹는 온도, 어는 점, 어는 온도. 이게 물질마다 다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모든 물질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몰라. 안 그래. 물만 100도씨에서 끓어요. 물이 아닌 애들은 200도에서 끓을 수도 있고 50도에서 끓을 수도 있어요. 물질마다 끓는 온도가 달라요. 녹는 점, 얼음이 녹는 온도가 0도인데 얼음만 그래. 다른 물질은 또 다른 온도에서 녹아요. 어는 점, 마찬가지야. 물이 얼 때 0도씨에서 얼잖아. 물만 그래. 다른 애들은 안 그래. 알겠어요?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에 갖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당연히.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있고 용해도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특성은 종류가 다르면은 종류에 따라서 이 특성도 다 달라지는 거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용이 되겠죠. 같은 물질이면은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요. 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물에 끓는 점은 무조건 100도야. 같은 물이라면. 물의 양이 적거나 물의 양이 많거나 관계없이 끓을 때의 온도는 100도야. 양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하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특성이라는 건 그 순물질 고유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혼합물과는 달라지거든. 그래서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질 특성 중에서 여러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끓는 점이랑 어는 점이랑 녹는 점, 요 세 가지를 순물질과 혼합물을 차이를 말해보려고 하는데 순물질과 혼합물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 건데요. 우선 끓는 점을 볼게요. 우리가 물을 가열했어. 물을 가열하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에서 일정해지면서 끓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다시 다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이죠.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100도에서 끓어요. 이렇게 순수한 물은 가열하면 100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바로 액체인 물이 뭘로?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죠. 즉 무슨 변화? 상태가 변하고 있는 구간이지. 그때 온도가 일정해.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물질 상태 변화에서 공부하거든. 그래서 물은 가열하면 일정해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수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그 구간에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 지금 이 물인데 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넣었어. 소금물이 된 거예요. 이 소금물을 가열해. 가열하면 이 여기 있는 물 입자들이 끓는다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기체로 날아가는 거거든. 기체로 날아갈 때의 온도가 100도라는 거잖아. 그런데 소금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 소금들이 이 물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소금이 옆에서 가지 마, 어딜 가, 나랑 놀아 하면서 방해해. 물이 날아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야. 방해하니까 물이 날아가려면 야, 너 왜 그래? 나 잡지 마. 근데 날아가려면 아, 이 소금, 아유, 저리 좀 가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뿅 하고 날아가겠지. 그래서 소금기가 많을수록, 소금이 많이 혼합되어 있을수록 물은 점점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지만 끓을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끓는 점이 높아져야 될까, 낮아져야 될까? 소금물에 끓는 점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야.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소금물에 끓는 점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혼합물은 가열할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100도보다 높은 데에서 끓기 시작해. 그리고 끓는 점이 일정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돼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이게 누구냐? 소금물이야. 알겠니? 혼합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왜냐? 방해를 받아. 그리고 왜 일정하지도 않냐? 자, 봐봐. 물이 돼서 날아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곳에 물 입자는 점점 적어지죠. 그러면 소금기는 점점 진해지지. 그러면 방해를 더 많이 받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높은 열이 있어야 끓겠지.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는 거야. 남아있는 애들은 죄가 없어. 하지만 나 날아가야 되는데 먼저 가는 애들 부럽다. 나중에 날아가는 애들은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뚫고 날아가는 거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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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치? 인재야.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 물과 소금물의 그래프. 이해되죠? 여러분들 라면 끓여봤어요? 라면 끓여본 사람 손 들어봐. 직접 라면 끓여본 사람, 끓일 줄 아는 사람. 오, 진짜? 대박. 선생님도 라면 진짜 잘 끓이거든. 내가 요리는 못해. 근데 라면만큼은 대박 잘 끓여.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왜냐면 과학적으로 끓이거든. 여러분 라면 잘 끓이는 방법 알려줄게. 라면 끓일 때 스프가 있죠? 이 스프를 먼저 물에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스프가 막 퍼져, 이렇게. 그지? 그럼 마치 소금물처럼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스프를 넣고 얘가 가열이 돼서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끓어. 보글보글 끓어. 끓는 점이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스프를 넣고 끓인 물은 끓는 점이 그래요.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스프 넣고 끓이면 얘가 끓는 점이 막 110도에서 끓어. 그 상태에서 이 스프가 끓을 때 면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면 투하. 그럼 면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더 쫄깃해요. 알겠어? 그냥 물에다가 라면을 넣고 스프를 나중에 넣는 것보다 스프를 넣은 다음에 보글보글 끓을 때 그때 물을 넣으면 그 스프가 있는 물은 110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 혼합 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와우, 꿀팁이야. 요리도 과학이거든. 알겠어? 오케이. 혼합 물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자, 이번에는 어는 점을 얘기해 볼 건데, 이번에는 물을 냉동실에 넣었어. 그럼 물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물이 얼기 시작해. 몇 도가 되면? 0도가 되면 얼기 시작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액체가 얼음 고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몇 도야? 0도인 거예요. 자, 이 0도를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야? 고체로 갑니다. 업니다.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순수한 물 끓는 점과 마찬가지로 어는 점도 일정해요. 그런데 소금물. 야, 얘도 소금이 문제야. 어? 물이 나 이제 얼 거야. 저리 좀 비켜줄래?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을 때는 방해하는 애가 없어. 그럼 자기들끼리 얼음이 잘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얼음으로 짠짠짠 나 먼저 얼게 하면서 얼음으로 바뀌어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물 입자들이 얼음으로 이렇게 변신한단 말이야. 그게 몇 도야? 0도야. 근데 여기에 소금이 끼어들었어. 그러면 아까 끓는 것을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는 것을 애들이 방해. 야, 나 얼 거야. 물 입자들 모여 하는데 소금이 니네끼리만 놀지 마. 나랑도 같이 놀아. 이러면서 소금 막 끼어드는 거야. 그럼 물이 귀찮아. 저리 좀 비켜 하면서 소금물이 얼 때는 있잖아요. 소금이 같이 얼지 않아. 물끼리만 얼어. 알겠어? 그러니까 소금을 치워내야 돼.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가 돼야지만 물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저를 치우는 이런 역할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얼기 위해서는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어는 온도도 일정하지가 않아. 이게 바로 누구? 소금물. 소금물의 어는 점은 중요한 것은 순수할 때보다 더 낮아진다. 그리고 점점 낮아져. 왜? 물만 얼다 보니까 아까랑 똑같아. 물만 얼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이 별로 없어. 그러면 소금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얼기 어려워지는 거야. 어? 자, 얘들아, 이걸 우리 어디에 이용하는지 아니? 눈이 많이 왔어. 겨울에 길에 눈이 많이 왔어.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얼음이거든, 얼음. 그러니까 물이 눈이 될 때 온도가 몇 도냐? 0도거든. 0도가 되면은 지금 뭘로 바뀌는 거냐면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눈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막 길가에 막 쌓인 거예요. 그렇지. 이 눈에다가 소금을 뿌리거나 또는 눈에다가 소금이나 제설제의 성분이 염화칼슘이거든요. 염화칼슘이 이게 제설제야. 여러분들 눈 많이 오면은 차가 막 다니면서 흰색 가루 막 뿌리잖아. 그러면 신기하게 도로가 녹거든. 날씨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한 겨울인데 녹아요, 눈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염화칼슘이 눈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도에서 얼어라 하고 나눠주는 거야. 낮춰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0도씨에서 얼었던 물들이 영하 10도씨가 되어야지만 얼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얘들이 얼지 못하고 다시 물 상태로 녹는 거예요. 영하 10도가 되지 않는 이상 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온도는 염화칼슘의 양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1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2도일 수도 있고 점점 달라져요. 예를 드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 겨울철에 자동차에 여기 엔진이 있어요. 엔진. 엔진이 뜨겁거든. 뜨거우면은 이 엔진을 식히는 물이 있어요. 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동액이라 그래. 뜨거운 엔진을 식혀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액의 주성분이 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철에 이 부동액이 0도씨가 되면은 얼 수 있잖아. 그럼 얼면은 차가 고장날 수 있거든. 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물을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물질을 혼합을 시켜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 혼합시켜. 그러면은 얘들이 얼려면 마이너스 10도까지 가야 얼어. 그러니까 잘 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부동액이야. 부가 뭐냐면 그렇지 않는다. 부정한다 할 때 부고 동 이게 언다는 뜻이야. 언다. 그러니까 얼지 않는 액체. 그래서 부동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액은 혼합물이야. 왜? 잘 얼지 않게. 왜? 어는 점을 높였어, 낮췄어? 낮춘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캡처해서 선생님 올려줄게요. 재밌지? 재밌죠? 자, 교재를 볼게요. 밑에 봐봐. 이 그래프 잘 봐야 돼요. 이 그래프 별표. 자,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일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뭘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거나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거나 하는 게 예시가 되겠고 순수한 물보다 소금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 혼합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린다. 그리고 계속 낮아진다, 온도가. 염화칼슘 제설제 뿌려주는 예, 별표. 자동차의 워셔액 또는 부동액 섞어서 얼지 않게 만든다. 네, 캡처하세요. 5초 드릴게요. 5. 캡처 먼저 할 사람 캡처하세요. 5, 4, 3, 2, 1. 선생님 글씨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에 뭘 비교했어요? 끓는 점을 비교했어. 끓는 점은 혼합물이 되면 더 올라가더라. 두 번째, 어는 점 비교했어요. 자, 어는 점은 더 내려가더라. 자, 이제 세 번째, 녹는 점 남았어. 녹는 온도. 자, 녹는다는 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게 녹는 거잖아. 그치? 그럼 녹는 점 어떻게 될 것인가? 녹는다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게 녹는 거죠. 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게 녹는 점이야. 어. 근데 이게 어떤 A라는 순물질의 녹는 점이다. 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B라는 물질의 순물질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B라는 물질도 지금 이 온도에서 녹는 거야. 그러니까 B의 녹는 점은 여기인 거고, A의 녹는 점은 여기인 거예요. 이해됐어? 자, 순수한 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녹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순물질이 녹을 때의 그래프야. 이해됩니까? 명준아? 예서 이해돼요? 음. 근데 이 둘을 혼합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혼합한 합금. 두 금속을 혼합해서 합금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들의 녹는 점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얘들의 녹는 점 어떻게 되냐? 실제보다 더 낮아진다. 각각의 순수할 때보다 녹는 점도 낮아진다. 뭐가 똑같은 거야? 어는 점처럼 녹는 점도 낮아지는 거야. 자, 끓는 점은 혼합물이 올라가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더 떨어져요. 자, 녹는 점이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두 금속을 합치면은 녹는 점이 내려가. 자, 내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150도에서 녹았고 B가 170도에서 녹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둘을 섞으면 녹는 점이 뭐 한 60도 낮아지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뭘까? 열을 가하면 쉽게 녹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150도가 돼야 녹던 애가 60도만 되면 녹으니까 쉽게 녹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이 둘을 합쳐놓은 애를 열을 가하면 얘들이 녹아서 금속이 녹아서 액체가 되잖아. 그럼 액체가 된 얘를 이렇게 우리가 액체가 됐으니까는 금속을 액체가 됐으니까 붓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 붓처럼 그리면 얘가 액체가 됐다가 액체니까 쉽게 붓처럼 그려져요. 그러면은 금속과 금속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붓처럼 글루건처럼 생각하면 돼. 글루건. 액체니까 금방 우리가 만들어 주잖아. 쉽게 녹으니까 글루건처럼 이렇게 금속을 글루건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붙이면 얘가 이제 식어서 고체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되냐면 여기가 전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댐납이다라고 하는 거야. 댐납은 납이라는 금속과 주석이라는 금속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진 걸 이용하는 거야.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여기에 전선이 있고 여기에 전선이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요런 빨간색 합금 A하고 B를 섞은 이런 합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댐납의 성분이랑 똑같은 건데 납이랑 주석이랑 섞어요. 자, 그러면 녹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써보세요. 자, 납과 주석을 섞었어. 녹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그렇지. 낮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전선 사이에다가 얘들을 끼워 놓으면은 만약에 이 전선에 높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막 여기가 불이 날 수가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열이 막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전선이 뜨거워질 수 있잖아. 높은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서 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 합금의 녹는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합금이 탁 녹아서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서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전류가 끊기는 단점은 있지만 불이 안 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런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퓨즈라고 해요. 퓨즈. 이런 퓨즈가 전선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또 불이 날 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캡처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5, 4, 3, 2, 1 캡처 끝.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혼합물에 끓는 점 올라가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내려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즉, 뭐야, 이게. 특성이 아닌 것. 자,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건 특성이라고 했고요. 부피는 특성이 아니에요. 부피. 자, 4번. OX. 자, 종류에 따라 특성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OX. 물질마다 다르니까 구별이 가능하겠죠.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특성은 달라진다. 자, 아까 같은 물질이면 양이 달라도 끓는 점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순물질과 혼합물 모두 특성이 일정하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았죠? 자, 5번. 자, 소금물을 가열했을 때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의 변화다. 누가 물이에요? A, B 중에 누가 물이야? 그렇지. B가 물이고 A가 뭐야? 소금물이죠. 일정하면 순물질,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 6번.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1번.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뭐가 높아지죠? 뭐가 높아질까요? 물에 소금 넣으면 달걀 삶을 때. 그렇지. 끓는 점이 높아지므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고. 자, 워셔액으로 닦으면 워셔액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 겨울. 어는 점이 낮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납과 주석을 섞은 거고 혼합물이야.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낮은 성질을 이용한 거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았어. 자, 한 장 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 특성 중에서 끓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순수한 물질의 이 순물질의 끓는 점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하긴 일정한데 여러분들은 62쪽을 보세요. 일정한데 얘들은 어떤 특성이냐면 같은 순물질이라도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져.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도 높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함께 낮아져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끓는 점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순수한 물질 하더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함께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함께 낮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아까 특성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안에는 동일한 압력이라는 조건 하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었던 거야. 압력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하게 바뀌어. 자, 일단 요것만 기억하요. 일단,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여기서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게 지금 끓는 거잖아. 이때 끓는 점이 몇 도? 100도예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야, 나오지 마. 어딜 나와? 하면서 외부에서 애들을 막 눌러. 그럼 얘들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겠다. 그게 못 나가는 거야. 위에서 누르니까. 깨갱깨갱 하고 있다가 언제 나갈 수 있냐면 저 밖에서 누르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저리 꺼져. 그래도 나갈 거야. 네가 뭔데 날 막아. 하면서 막 날아갈 때는 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지만 끓을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뭘까? 저 압력을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20도. 끓는 점이 높아지면 끓을 수 있는 거다. 뭐 때문에 얘가 높아져야 됐대요? 바로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알겠어? 반대로, 반대로 높은 산에서 물을 끓이면, 물을 끓이면 얘들이 기체로 날아갈 건데, 높은 산에는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물이 야 100도가 안 됐고 나 지금 80도밖에 안 됐는데 어? 날아갈 수 있네? 날 막는 애들이 없잖아. 쉽다 하면서 더 날아가지. 그러니까 어때? 80도만 돼도 외부에서 누르는 이 압력이 낮으면 끓는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는 거야.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물은 무조건 100도에서 끓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순수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압력을 높이면 120도에서 끓을 수 있고요. 압력이 낮은 곳에 가면
80도에서 끓일 수가 있어. 그래서 등산을 해가지고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서 음식을 해 먹을 때 물을 끓이면 쌀이 안 익어요. 왜냐면 이 80도에서 물이 보글보글해. 실제로 80도에서 보글보글해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100도 같잖아? 아니란 말이야. 온도 제품 80도밖에 안 됐어. 80도에서 물이 끓을 수 있다. 120도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밥이 엄청 잘 돼요. 잘 될 뿐더러 요 바닥에 살짝 타요. 이게 뭐야? 누룽지야. 누룽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언제? 압력을 높이면. 이게 얘들아, 우리 조상님들의 아주 지혜라니까? 예전에는 부뚜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온돌. 그 온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부엌에 가면 돌로 돼 있어. 돌로 돼 있고 이 아궁이라는 게 있어. 요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막 해가지고 여기다 불을 떼는 거야. 그래서 불이 막 장작이 막 타요. 그럼 여기 위에 식구들이 막 10명, 20명 되니까 대식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솥이 되게 커야 돼. 그래서 이거를 무쇠로 만든 솥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밥을 올려가지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솥의 뚜껑, 솥의 뚜껑이다 그래서 이걸 솥뚜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솥뚜껑 삼겹살 들어봤지? 이게 솥뚜껑이야. 이거 엄청 무거워요. 무쇠야. 여러분들 혼자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 이거를 빡 덮어요. 그 상태에서 보글보글 밥을 한 거야. 옛날에는. 한 50년 전에는 그랬어. 그러니 어떻게 되니? 이 솥뚜껑이 엄청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이 기체가 돼서 나가려고 끓을 때 100도가 되면 이제 끓어 나가려고 하거든? 나가려고 하는데 얘들이 이 소뚜껑이 얘를 막고 서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못 나가.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는 기체들이 점점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충돌을 많이 한다는 건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 점이 어때?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 소뚜껑에서 밥이 120도가 되면서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룽지가 사르르 만들어지는 거야. 와우. 박수. 우리 선조들의 지혜.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막 고소하단 말이야. 그 당시에 쌀이 지금보다 맛있지도 않은데도 밥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 끝나면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숭늉. 누룽지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딱 불려가지고 하면 그냥 숭늉, 누룽지 국물 해가지고 끝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먹고 싶은데 요즘에는 대식구가 아니라 핵가족화 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잖아. 무쇠솥에다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냄비나 밥솥에다 밥을 했는데 이 맛이 안 나요. 근데 그 맛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여러분의 엄마, 아빠란 말이야. 아, 그때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누룽지가 맛있었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세대가 개발한 게 뭐냐?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아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세대. 음. 바로 압력 밥솥을 만든 거야. 밥솥인데, 우리 이 선조들의 지혜인 솥뚜껑을 이용한 압력밥솥. 무게는 줄였어. 전기 밥솥하고 똑같아. 무게는 줄였는데, 뚜껑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얘들이 밥이 만들어질 때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안에 내부에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여가지고 마치 이 소뚜껑에다 밥을 한 것처럼 그 맛이 나게끔 기가 막히죠. 이게 과학이야. 그래서 이 압력밥솥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야. 어? 그러면 쿠쿠 들어봤지? 쿠첸 들어봤죠? 이거 엄청난 과학 기술이 필요해. 왜냐면 여기를 압력을 높아지면 이 뚜껑이 튀어나갈 일이 있단 말이야. 그 안전장치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실제로 이 밥솥 사고가 있었어. 뭐냐면은 여기 안에 막 내게 압력이 막 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이 됐나? 쳐다보는데 얘가 빵! 뚜껑이 터진 거야. 머리 날라가요. 여기 안전 잠금 장치가 고장 나면 또 그걸 막아주는 장치. 이런 걸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전 세계 수출하는 거예요. 미쳤죠. 모든 것은 과학이다. 박수! 자,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까지 오늘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자,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